있겠습니다. 네, 오늘로 국정감사 5일째입니다. 이번 국정감사는 이재명 정부 첫 번째 국정감사라고들 말씀하시지만 제가 볼 때 이번 국정감사는 내란을 확실하게 마무리 짓고 윤 정부의 무능을 극복하는 윤석열 정부의 마지막 국정감사입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오늘 발언 시작하겠습니다. 10월 셋째 주 토요일은 내일은 문화의 날입니다. 국민의 삶을 더 풍성하고 아름답게 만드는 문화예술, 그 가치를 생각하면서 위상을 높이는 날입니다. 국민주권정부는 문화 창달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한복과 같은 전통 문화부터 음식, 음악, 영화까지 이 모든 한국 문화가 세계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습니다. 백범 김구 선생께서 말씀하신 문화 강국의 꿈, 그 꿈을 실현해내고 있는 모든 문화예술인들의 노고를 생각하면서 문화가 꼽히는 토요일을 온 국민께서 함께 하시길 기대합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어제 국정감사는 온통 김건희 얘기뿐이었습니다. 금 거북이 매관매직으로 도마에 오른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과 2023년 종묘에서 차담회를 가진 사실을 밝혀졌고 지난해 종묘 망묘로 차담회 직전에는 조선 왕실의 신주를 모신 영년전 신실을 개방해서 구경하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참고로 이 신실은 후대 왕들도 감히 들어가지 못하고 밖에서 무릎을 꿇었던 곳입니다. 왕 그 이상의 존재가 김건희였던 것 같습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소위 여사님 업체로 불리는 21g은 관저바닥에 일본식 바닥재인 다다미를 깔고 흰옥기탕을 만들었다고 시인을 했습니다. 우리 전통문화는 구경거리로 삼고 대한민국 대통령 관저를 외색으로 칠해놓은 짓거리를 보면서 일제강점기 창경원이 되었던 창경궁이 떠올랐습니다. 나 같으면 절대 안 산다. 위작이 많지 않느냐. 김상민 전 검사가 뇌물성으로 건넨 것으로 알려진 이완 화백의 그림에 대해선 김건희가 한 말입니다. 이 한마디로 김건희가 문화를 무엇으로 생각하고 있었는지 알고도 남을 것 같습니다. 권력을 만끽하기 위한 도구, 재테크와 돈벌이를 위한 수단 정도로 본 것이 아니겠습니까? 박근혜 정권은 블랙리스트로 문화예술인들을 괴롭히더니 윤석열 정권은 문화예술을 사유화했습니다. 문화예술 관련 기관마다 김건희 라인이 내려 꽂혔고 일부는 지금도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문화예술인들의 작품 하나가 세상에 등장하기까지 인류의 소중한 가치와 역사가 뒷받침되었습니다. 그 성과들을 모든 국민이 공평하게 누리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권력자를 위해 문화예술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이번 기회를 빌려 말씀드립니다. 모든 국민은 성별, 종교, 인종, 세대, 지역, 정치 견해, 사회적 신분, 경제적, 지위나 신체적 조건 등에 관계없이 문화 표현과 활동에서 차별을 받지 아니하고 자유롭게 문화를 창조하고 문화활동에 참여하며 문화를 향유할 권리를 갖는다. 문화기본법 제4조에 명시된 국민의 권리입니다. 저희 민주당은 국민의 문화권 향상과 우리 문화 예술 역량의 강화와 발전을 위해서 모든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라는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으로 이현주 최고위원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네. 정부가 토지거래 허가 구역 확대, 고가주택 대출 규제 등 고강도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경기도 일대에도 굉장히 많은 지역이 포함이 되었는데요. 그만큼 이 집값 급등을 꼭 안정화를 시키겠다 하는 의지가 굉장히 크고 그래서 뭔가 이렇게 어쩔 수 없는 부분이 불가피한 부분이 있다라고 이해를 합니다. 특히 갭 투자 등 투기를 억제하고 실수요자를 보호하려는 취지로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현재 부동산은 윤석열 정부 3년 동안 실질적 공급이 사실상 지체된 가운데 건설 경기 위축, PF 사태, 원자재 가격 상승, 거기에 글로벌 금리 인하 기조까지 이렇게 불확실성에 따른 가수요로 추격 매수까지 발생하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이런 상황에서는 수요 억제만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억눌린 수요를 흡수할 수 있는 강력한 공급 대책이 반드시 그리고 신속하게 구체적으로 병행되어야 합니다.
저는 지난 대정부 질문에서 국토부 장관에게 9.7 부동산 대책에 대해 공급 계획이 다소 막연하다라는 점을 지적한 바 있습니다. 착공과 분양 일정까지 구체적으로 포함하는 매우 강력하고 구체적인 세부 대책이 병행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9.7에서도 막연하게나마 얘기는 한 적이 있지만 1기 신도시를 비롯한 수도권의 도심 지역의 정비 사업에 대한 신속하게 정비 사업을 촉진하고자 하는 요 부분, 이것도 좀 막연하게만 발표되어 있는데 이거 어떻게 언제 어떻게 무엇을 하겠다, 이것을 매우 구체적으로 발표하고 분양 일정까지 발표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유유지나 3기 신도시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디를 언제 어떻게 얼만큼 하겠다라고 순차적으로 발표를 해서 예측 가능하게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이 대기 수요에 대해서 대기 수요가 추격 매수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또한 공급 주체, 시행 주체의 다변화 필요합니다. LH뿐만이 아니라 GH, SH 등의 경쟁 구도를 만들어서 공급을 촉진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편 외국인 부동산 투기에 대해서도 대책이 조속히 도입되어야 합니다. 역차별이 있어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미 지난 7월 외국인 부동산 투기 방지법을 대표 발의한 바가 있습니다. 이런 부동산 대책을 두고 국민의힘이 내란 정당인 국민의힘이 계엄 운운하면서 정쟁으로 몰아가는 것은 매우 부적절한 처사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생산적인 토론과 논쟁을 통해서 정책을 보완할 수 있는 비판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한편 정부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서 우리가 반드시 고려해야 할 문제가 사다리를 치우면 안 된다라는 점에 대해서는 공감을 합니다. 저만 해도 X세대입니다. 우리 세대만 해도 부동산이 집값이, 수도권 집값이 크게 오르기 전에 대출을 받아서 내 집 마련이 가능했던 세대입니다. 따라서 집값 안정화가 필요하지만 무주택 실수요자, 특히 2030 젊은 층이 작은 평수라도 서울 그리고 수도권 도심에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도록 사다리는 있어야 한다라고 생각하는데, 정부가 이번에 정책 대출은 규제에서 제외했다라고 듣긴 했습니다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무리하지 않는 범위에서 내 집 장만이 가능하게끔 세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그래서 실수요자 위주의 거래는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무엇보다도 이렇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강력한 공급 대책, 이런 걸 통해서 내 집 마련을 하지 못한 실수요자들, 또 수도권 도심에 진입하고자 하는 2030 젊은 세대들이 이것을 이 수요에 대해서 받쳐줄 수 있는 공급이 필요한데,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믿고 마음 편하게 기다릴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추격 매수가 반드시 또 따라올 것이다, 이렇게 걱정을 합니다. 구체적이고 실행 가능한 공급 대책이 조속히 마련되도록 부동산 공급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실효성 있는 대안을 제시하는 데 앞장서겠습니다. 한 가지 덧붙여서 캄보디아 사태에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면 이게 피해자 한국인들, 거기에 납치 감금된 한국인들이 피해자이자 또 피의자인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귀국을 거부하는 사태들이 있다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두 송환해서 수사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공범을 잡아야 하기 때문에요. 그래서 수사를 협조시 선처하더라도 반드시 송환해야 된다. 국정원에 의하면 1,000명 정도의 한국인이 억류되어 있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요. 따라서 우리 경찰은 60명을 지금 캄보디아에 단속된 60명을 송환하는 것도 좋지만 현재 감금되어 있는 한국인을 최대한 구조하는 것이 급선무다 하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지금 이제 이게 단속한다는 소문들이 이미 많이 퍼져서 인근의 동남아 국가 국경으로 많이 도피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이런 경우에 그러면 이렇게 도피한 사람들, 그렇게 해서 또 끌려간 사람들, 그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건지 이것을 굉장히 잘 추적하고 계속해서 책임 있게 구조를 해야 한다라고 생각하고요. 또한 이게 피해액, 그러니까 범죄 취득액 환수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보이스피싱에 의해서 이러한 대규모 보이스피싱에 의해서 국내에 피해자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동안에 가해자 그리고 그 범죄 취득물, 작물이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추적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 피해자들의 구제가 그동안 안 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끝까지 추적해서 이번에 보니까 영미에서는 제재까지 있다고 하는데요. 그런 범죄 조직을 다른 나라와 공조해서 끝까지 추적해서 이것을 환수해서 피해자한테 돌려줄 수 있어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마지막으로 박지원 최고위원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한국농아인협회 고위 간부가 직장 내 괴롭힘과 갑질을 했다는 소식 관심 있는 분들은 국정감사와 언론 보도를 통해 접하셨을 겁니다. 해당 고위 간부는 여성 수호 통역사도 있는 자리에서 바지를 내리면서 농아인 직원을 위협하고 또 해외 양주 밀반입을 강요하거나 돈 상납을 받는 등의 행태를 보였습니다. 이러한 사정들은 내부자가 아니면 밝혀지기가 어렵습니다. 양심에 따라서 불의에 맞서는 공익신고자들의 용기가 있어야만 알려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국감에서 복지부가 해당 의혹 관련 자료를 제출하는 과정에 제보자의 신원이 노출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국민의 눈과 귀가 되어서 권력을 감시하고 진실을 밝힌 사람이 부주의로 위험에 노출된 것입니다. 공익신고자에 대한 보호 미흡, 이것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닙니다. 특히 윤 정부 시절에 권익위원회는 반부패 총괄기구로서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잃었습니다. 15% 안팎이던 보호조치 인용률이 23년과 24년도에 0.8%까지 급락했습니다. 이 가운데 벌어진 일을 보십시오. 유심히 방심위원장의 민원사지 의혹에 대해서는 권익위가 도로 방심위에 셀프 조사를 일임했습니다. 오히려 신고한 제보자들만 압수수색을 당하고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마약수사 외압 의혹을 폭로했던 백경정은 징계 및 좌천됐습니다. 과거 고 노회찬 의원께서 삼성 떡값검사 명단을 공개하면서 도둑이야 외쳤더니 외친 사람만 고성방가로 잡아간다라고 토로했던 현실, 얼마나 더 나아졌는지 돌아보게 됩니다. 제보자를 보호하기는커녕 오히려 압박하는 행정과 수사의 구조는 근본적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민주당은 신고자 보호의 사각지대를 없애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했고 또 패스트트랙 안건으로 지정해서 제도적 토대를 만드는 데 앞장서고 있습니다. 이번 국감에서만큼은 공익신고자들의 목소리가 외면당하지 않도록 민주당이 확실히 지켜내서 국정의 투명성을 바로잡고 양심이 숨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발언을 모두 마치고 당대표께서 회의를 폐회하시겠습니다. 네, 폐회하기 전에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내란 특검에서 외환 유치죄 혐의 여부에 대해서 윤석열을 소환 조사했다는 보도를 보았습니다. 또 북의 공격을 북방 한계선 NLL에서 북의 공격을 유도하라는 식의 그 노상원 수첩의 주인공 노상원도 조사한 것으로 제가 보도를 보았습니다. 내란 특검의 성공 여부는 내란죄에 관련된 혐의자를 모두 철저하게 수사해서 구속 기소하느냐의 여부, 또 외환죄를 끝까지 파헤쳐서 그것을 또 수사해서 구속 기소하느냐의 여부, 또 하나는 노상원 수첩에 대한 수사를 철저하게 하느냐의 여부, 그리고 마지막으로 친정인 법무부와 검찰의 내란 연루 의혹에 대해서 철저하게 수사를 하느냐 여부였습니다. 지금까지 객관적으로 제가 봤을 때 내란 특검이 많은 수고를 했고 지금까지 열심히 노력해서 성과도 냈고 수사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까지 힘을 내주셔서
국민의 박수를 받을 수 있는 그런 특검으로 남길 바랍니다.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정청래 당대표의 속개 선언으로 더불어민주당